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지난주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정책 중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주로 노사관계나 노동정책과 관련된 평가였다고 하면, 이번 시간은 고용정책 아니 혹은 뭐 일자리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해보고, 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간략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도 이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과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말 과제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 수업은 좀 생략을 하고 가능하면 그 기말 과제 마지막 기한, 접수 기한을 맞춰서 내어주시면 학교에 이제 성적 처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다 고려했을 때 한 2주간 정도 시간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일단 일자리 정책의 어떤 배경과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 그게 다른 어떤 지표를 통한 어떤 성과 측면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여전 3년이 지났고요.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었죠. 집권 후반기에 들은 상태에서 어떤 중간평가 성격에서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의 배경과 기조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 중심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굉장히 큰 논쟁이 있고 요즘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의 어떤 내용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논쟁 구도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비판으로 귀결되는 어떤 뭐 경제지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보수 언론지의 어떤 논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사실 이론적 어떤 배경이나 그리고 어떤 각국의 어떤 사례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해 있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를 전체 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귀결시키거나 환급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측면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람 중심 경제적 뭐랄까요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그리고 삶의 세계 자체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가 봉착하고 있고 물론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지난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봉착하고 있는 경제 불균형이라는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아니면 사회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어떤 잠재 성장 자체를 실질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성장 잠재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국적 배경에서 볼 때 가장 뭐 이론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홍장표 전 경제수석 그리고 현재 부산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죠. 물론 현재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어떤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분이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가계소득 전반,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민간 소비나 내수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대표되고 있는 이런 불평등, 노동시장의 어떤 불균형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즉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고 소득 격차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임금 격차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인적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리고 이러한 그 직접 임금 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 공적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확충을 통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분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정부 정책과는 좀 전혀 다른 어떤 입장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에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규제 완화나 규제 실패를 통해서 공급 측 측면에 동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의 수요 측이죠. 분배 및 수요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세나 복지 지출 등 어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소득 격차에 좀 대응해야겠다 생각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직접적으로 가계 기업 소득에 개입을 하고 그 정책을 지원함으로 통해서 시장 분배를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보수주의적 어떤 정부들은 성장과 분배 정책 분리하죠. 특히 뭐 성장이 있어야만 분배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과 분배의 어떤 호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과는 상당히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 패키지도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소득의 증대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한 어떤 세부 정책으로는 시장소득과 시장 불균형 개선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존의 지난 3년간 약간 편차는 존재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어떤 정책 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점이 좀 다르고요. 실제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소득 노동시장의 불균형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취업 안전망 자체는 사회 안전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체계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아무래도 사회보험 체계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소득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조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를 일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봉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뭐,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저생산성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봉착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어떤 취업 유발이나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뭐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격한 변동 속에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거나 양극화되는 양상이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장 소득의 증가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절대적인 양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바꾸기 정책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직 이직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인적 역량의 강화 정책들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러한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구조적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이나 아니면 고용,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가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게 공약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1단계, 2단계를 거의 마무리 짓고 3단계 흔히 말하는 공공부문에 있는 민간 위탁이라든 이쪽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요. 거의 부분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추구는 이제 매년 목표치를 전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부분이 조금 미지단데요. 그때 진행 상태가 약 50%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외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인력 충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층의 어떤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청년수당을 발전시킨 형태죠. 그 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강력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청년을 2명을 채용하게 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들을 상당히 보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청년들이 어떤 자기의 재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주기 위해서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서 기업과 정부와 청년 당사자가 3자가 공동 출연해서 2년이나 3년 이후에 거의 2, 3천만 원 정도를 적립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정책적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중년 일자리는 이제 50대나 60대 어떤 퇴직을 앞둔, 그리고 퇴직을 한 이런 신중년층에게 새로운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좀 설계 자체가 미약하고 일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나 정책 지원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중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나 1인 저소득 노인 가구가 많이 생겨서 그들의 어떤 소득 보존이나 경제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접 일자리 사업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이 굉장히 지원 인원이 60만 내지 70만 정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우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어떤 양적 지원에 치우쳐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좀 독특한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을 비롯한 지역 경제 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형 어떤 일자리 모델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광주에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정 정도의 양보를 통해서 지역 평균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복지나 아니면 제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생산력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소형 SUV 생산 공장이 아마 2022년에 완성되면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사 민정의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적정 노동 수준과 뭐 임금,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그다음에 생산력 투자, 그리고 원하청 관계, 협력업체의 어떤 지위 보장이죠. 그다음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주형 일자리를 포함해서 총 7개 정도가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가동되고 있고요.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매년 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 상생 일자리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새로운 어떤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근로 시간입니다. 다시 가장 큰 논쟁 지점이었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그것도 2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을 통해서 18년도 처음에 16.4%는 엄청난 임금 인상률을 보였고요. 이런 높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폭발되면서 결국 자영업자 문제도 연동되면서 결국 20년에는 2.9%는 낮은 수준의 또 최저임금으로 협상에 타결되게 됩니다. 올해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였던 최저임금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제도적으로 바뀐 거는 그 전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임금, 여러 가지 수당이나 임금 부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산입범위라는 산입범위를 개선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포함돼서 결국 최저임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된 상태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되는 시기가 아마 2024년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격차 완화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공형 임금 체계 자체가 임금격차를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 속에서 기업 규모나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직무와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직무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의, 아니면 다른 임금 체계 도입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공감되고요. 이런 것들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논의가 기업별 내에서 기업 단위로 분리돼서 논의되면 결국 기업 내에서의 어떤 임금 차별이나 아니면 임금격차 해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임금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은 아까 말씀드렸 주 52시간 도입이죠. 그래서 법으로는 주 52시간까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행정 해석에 따라서 68시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초과 노동시간 12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러한 그 주 52시간 논의에서 예외적이었던 특례 업종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한정시키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50인, 299인 사이에 이 2000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은 일정 계도기간을 1년을 미루면서 21년 1월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추가해서 좀 기업의 어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단위기간을 이제 3개월, 현행 3개월이거든요. 이걸 6개월로 연장되는 법안들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비정규직의 전문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이 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 보수정부화에서 수많은 상시지속적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었거든요. 이런 걸 다시 원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공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내에서도 뭐냐면 자기 어떤 고용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력 양성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구직 활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직을 위한 어떤 직업 훈련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지원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내일 배움 카드였는데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로 좀 보완 입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좀 훨씬 더 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재직자 중심에서 재직자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맞춤형 혹은 뭐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뭐 일학습 병행제 이런 의미로 해서 굉장히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직업훈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프라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성과입니다. 일단 취업자 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가 참 논란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취업자 수는 적어도 18년까지, 18년, 잘못 적혀있네요. 18년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일정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형태별 취업자 수는, 뭐 비정규직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통계청 조사 방식 문제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부가 굉장히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그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일자리를 확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근로 시간입니다. 시간 내 임금 상승률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때문에 18년도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결국 근로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의 영향도 있고요. 임금 인상, 시간 임금 인상의 효과도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월 임금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금 불평등으로 이야기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 중위소득 150% 수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 5분위 비율로 봤을 때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가 지금 4.5배로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임금 불평등의 문제는 지표상으로 확실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 소득은 뚜렷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나 뭐 임시직 다 양호하게 소득 증가가 보이고 있고요. 일용직 자체가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차이지만 다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간략하게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향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좀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후에 과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의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학계나 아니면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상당히 많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5월달이 지난 5월달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였거든요. 3년이 지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는 이러한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해야 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요약과 중간 평가,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작성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기말 과제로 결국 성적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간평가의 기준과 비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정부의 어떤 정책의 중간평가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나 어떤 대선 공약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시점에서 그 전 정부 혹은 그 전 시기와 뭐 고용지표라든지 일자리 정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호전되고 있느냐 아니면 악화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주로 비교를 하거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중간평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내용들을 서술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중간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좀 입장, 어떤 게 더 올바를 것 같다는 좀 생각들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정책 기조나 세부 내용들이 과거 정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정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따져주시면 훨씬 기말 과제가 풍부하고 내용이 실속 있게 작성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망은 결국 지금까지 했던 전반기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방향타를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반기 정책 기조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문재인 정부는 그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될 거고요. 좀 일종의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걸 살려서 어떻게 더 강화시킨다든지 집중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3년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은 4,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적 상황과 향후 추세에 대한 어떤 진단에 따라서 후반기 일자리 정책이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을 감안하셔야 되고, 특히나 올 초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아니면 뭐 인류 역사에 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보건의료의 어떤 방역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은 노동시장 아니면 일자리 상황에도, 고용 상황에도 엄청나게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고 거대한 도전이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일자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측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기말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말 보고서 자체를 A4로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는 방식으로 5매 정도, A4 5매 정도의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게 기말 과제에 대한 점수로 환산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의 비중이 한 30%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보고서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제가 학교 쪽을 다시 소통을 해서 언제까지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 걸 보고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국 대면 수업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자리, 다른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